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공무원직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올리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에 저에게 일어난 아주 어이가 없고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났던 터라 당시에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할 줄은 정말 이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지금은 물론 남편이랑 아이랑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몇 년 전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배가 다 당겨오는 듯한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일지 모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날 당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독서실은 너무 답답해서 저와 잘 맞지 않았고 도서관 열람실을 매일같이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곤 했습니다. 열람실 자리 싸움이 은근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자리를 맡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제 자리가 볕이 은근히 비치는 자리라서 등도 따숩고 밝아서 그 주변이 인기가 많았어요. 남편은 제 옆옆 자리에 앉아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애들의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만 집중도 잘 되고 문제도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하찮은 징크스요. 그날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면 은근히 공부가 안 되고 신경 쓰이고 해서 하루를 망치곤 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문 열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를 하는 자리에 집착적인 사람은 물론 저와 남편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 안면이 있고 눈길이 가게 되었달까요? 관심이 생겼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오늘도 왔네, 내일도 오려나 하는 그런 정도요. 그때는 둘 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할 때라 서로에게 말을 걸거나 궁금할 것도 없긴 했어요. 당장의 합격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가끔 화장실에 갈 때나 음료를 뽑아 먹으러 움직일 때마다 남편의 자리를 힐끗 보면 공부 중인 책들이 질비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남편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변리사 시험은 웬만한 머리로 합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참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제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제가 뭐 남의 인생에 궁금해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소위 말하는 코피 쏟을 정도로 빡세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코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놀래서 정숙해야 하는 도서관에서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던 거죠. 제 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쓱 봤는데 제가 진짜 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코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헐 이러는 바람에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인상 쓰면서 저희 다 쳐다보고 놀래서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그러고 나서 열람실 밖으로 뛰어나왔죠.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막 휴지 뭉텅이로 틀어막고는 하늘을 보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고개 젖히지 말고 숙이세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쫓아 나왔더라고요. 코피로 흠뻑 젖은 제 휴지를 가져가더니 새로운 휴지 뭉텅이를 주면서 코를 꽉 누르더라고요. 순간 아파서 인상을 쓰긴 했지만 그러고 조금 뒤에 코피가 멎어서 와 대박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친절함을 만나서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코피까지 쏟는다면서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코피는 안 나더라고 막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순간 주변 공기까지 얼어붙는 듯한 어색함이 흘렀지만 제 코피를 닦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근데 제 코피를 닦다가 묻은 건지 뭔지 옷소매에 코피가 묻었더라고요. 피라서 잘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너무 미안했죠.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소매에 제 코피가 묻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 아끼는 옷인데 하면서 옷을 살펴보더라고요. 아끼는 옷 같아 보이긴 했어요. 어쩐지 매일같이 그 옷만 입고 오더라니까요. 제가 멀뚱히 있을 수는 없어서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말을 걸었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러지 말고 밥이나 한 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변리사 수험생이라면서 저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나 봐요? 얼마 안 남았죠? 하면서 넉살 좋게 굴었어요. 저는 속으로 솔직히 세탁비 얼마나 한다고 밥을 사라는 건지 좀 구시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니까 한 끼 사겠다고 했더니 예상 밖으로 도서관에 있는 매점에 가서 우동을 시키더라고요. 여기 우동 국물이 진짜 끝내준다고 아무래도 대기업 우동 국물 받아다 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웃긴 모습도 있고 사람이 수더분하기도 하고 밥 먹는 내내 어색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재밌고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더 도서관에서 매일 보면서 눈인사도 하고 가끔 같이 밥도 먹고요. 뭐 그래봐야 우동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커피까지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이 다가왔고 오늘이 마지막 도서관 출입이 되겠다고 깊은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던 남편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내일 시험이죠? 이렇게 쓰여있는 쪽지를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잠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뒤따라서 나가니까 저한테 초콜릿 상자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시험 잘 보고 오라고 꼭 합격하라면서요. 그러더니 혹시 합격이라도 하면 내일부터 도서관에 나오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차는 면접이라서 굳이 나올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저까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못 알려줄 것도 없다 생각해서 번호를 교환하고 저는 다음날 공무원 시험을 봤고요. 가채점 결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1년 만에 저는 최종 합격을 했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된 공무원이 되었으니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요. 저도 무척이나 기뻤지만 그 기쁨 가운데 속 어딘가에 남편의 시험이 궁금하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보 생활을 끝마친 뒤 주민센터에 발령이 나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민원만 잘 해결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일이 너무 나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인원이 하루빨리 충원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은 죄다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긴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일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남편과 연락은 이어나갔습니다. 저한테 오늘 하루는 어땠냐? 자기는 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저는 실무를 맡게 되니까 너무 어렵다.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랑 실무는 너무 다르다 하면서 일상 대화를 이어나갔죠. 남편은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 사실 만나서 밖에서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도서관에는 휴관일이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니 주에 한 번 휴관일이 꼭 있거든요. 그때나 잠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꼭 피웠죠.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가 도서관이랑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점심시간에 실무관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우동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명확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그냥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하고요.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이 저한테 쑥스러워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었다면서 우리 사귈래요? 하고요. 저도 뭐 남편한테 스며들고 있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표시를 보냈고 우리 둘은 그날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리사 시험을 보았고요. 아쉽고 슬프게도 1차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 시험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진짜 쟁쟁한 똑똑이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내고 쟁취를 해야 했어요. 저라고 쉽게 공무원이 된 건 아니지만 변리사 시험은 아예 1년을 통으로 써가면서 시험을 봐야 하니까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에 다시 돌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제 월급을 털어가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서 배를 채워주기도 했고, 쉬는 날 남편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책을 보기도 했고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면서 1년을 보냈고 남편은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4개월이라는 시험 준비 기간이 존재했기에 남편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할 거라고 다짐을 했죠. 4개월은 정말 꼬박 공부에만 매달렸음에도 남편은 2차 시험 결과를 낙방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말은 찾아왔고 남편과 저는 우중충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홍기에 가까워져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알게 된 시간은 좀 더 길었지만 연인이 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2년이었죠. 제 나이가 벌써 35살에 접어들었고 집에서는 공무원 딸내미 언제 시집가나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솔직히 공무원이 월급은 좀 작을지 몰라도 연금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도 길고 노후 보장은 정말 확실한 직업이니까요. 게다가 나라의 녹봉을 먹는 직업이니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꽤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선자리가 줄줄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연하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남편은 기약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돈을 벌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남자를 만나냐고 했어요. 같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사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정년까지 얼마나 안정적이겠냐고 저를 설득하셨죠. 어쩐지 선자리를 들이밀 때마다 저랑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로 추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버티다 안 되겠기에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원하고 있다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선자리를 들이민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바보 같게도 저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공부하게 될지 기약이 없다면서 부모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자신 없는 모습에 저도 지쳐서 헤어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헤어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밥은 먹고 있나 공부는 하고 있나 하면서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도서관 앞으로 찾아가서 결심을 하고 열람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거의 땡땡이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 앞에 도착해서야 이성이 찾아오면서 제가 여길 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한테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웬 아줌마가 저를 의아하게 보면서 여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냐고 묻는데 느낌이 딱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 같더라고요. 제가 진한 씨 어머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진한 씨랑 오래 만난 여자친구라고 헤어졌는데 도무지 걱정이 되고 보고 싶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어머 하시더니 안 그래도 진한이가 요즘 도서관도 안 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고 있어서 걱정이었다고 하셨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염치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술 먹고 자고 있을 거라며 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연애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술을 먹고 뻗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전전긍긍 지 생각만 하느라고 일도 실수하고 멍 때리고 그랬는데 속 편하게 술 처먹고 자고 있다고 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술 냄새가 진짜 온통 진동을 하는 겁니다. 순간 공부를 하고 있어도 모자랄 시간에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남편의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렸어요. 아팠는지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엄마 왜 때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놀라서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을 비비면서 여긴 어떻게 왔어?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네가 걱정돼서 왔다고 도서관에 얼굴 보러 갔더니 없더라고. 근데 술을 처먹고 자고 있냐고 한 소리 했죠.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던 어머님께서 쟤는 왜 저래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랑 헤어지고 공부도 안 돼서 내내 술만 먹었다고 자기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든 자기가 변리사가 되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제발 선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아가씨, 선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보겠다고 한 건 아닌데 집에서 자꾸 닥달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참 똑똑했어. 공부도 엄청 잘했고, 대학도 내노라 하는 유명한 학교를 나왔고, 근데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해놓고 회사 생활 몇 년 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대. 직장 스트레스 견디지 못하겠다고 질질 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를 더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2년이나 보낼 줄은 몰랐어. 원래 변리사 시험이 한 번에 되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아가씨네 집에서 물론 우리 아들이 부족해 보이겠지. 그렇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생각은 없어? 갑자기 결혼을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 잠시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현실적으로 무지개 공부하는 남편을 두고 당장 제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애라도 덜컥 가지면 정말 막막할 것 같다고 언제 취직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짧은 이별을 겪어보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재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이 병으로 급사하고 받은 보험금을 어찌 굴려야 하나 고민을 했거든. 그러다가 독거노인 할머님들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기로 사업을 시작했어. 이게 인터넷에 꽤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문도 많이 받고 봉사재단에서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꽤 수익이 남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건지 다 내 돈복으로 돌아오더라.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아주면 안 될까? 그 말을 하시는데 이게 단지 돈자랑으로만 보이지 않고 정말 어머님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모성애가 느껴졌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과 저한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시모 사이에서 진퇴양난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집에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에다가는 통보식으로 전했더니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면서 반대를 시작하셨죠. 어떻게 다른 직업도 아니고 백수사위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사돈어른이 가진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지 않냐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귀하게 키운 딸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머리까지 싸매고 반대를 시작하셨고 우리 남편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부모님께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공부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서러웠고요.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아시면서도 시모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조금만 버텨달라고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매일같이 찾아와서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가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먼저 함락당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참 성품도 바르고 또 시모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성은 훈훈한 집안이라고 느끼신 거죠. 엄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집에 발은 들이게 해주자 집안 분위기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우리 아빠는 끝까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자리까지 오기에는 저의 단식 투쟁이 좀 큰일을 하긴 했죠.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밀지 않겠다. 내가 손주를 두루두루 낳고 살 때 아빠는 외롭게 살아갈 거라고 항쟁한 결과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고개를 연신 숙여가며 모자란 아들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귀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시모가 저 자세로 나오면서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겠다고 말을 하자 우리 엄마도 몸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노기가 가라앉지 않아 심기 불편해 하셨지만요. 그래도 시모가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 애들 살림에 관심 갖지 않을 거고 매달 일정 금액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집도 원한다면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줄 거라고 하니 그제야 아빠의 화가 점점 가라앉았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다고 연신 굽신거리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엔 다들 웃는 얼굴로 상견례 자리를 마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식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며 공무원 동료들은 백수랑 결혼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달려온 저의 파격적인 행보에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던 거였겠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은 나중에 남편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가자고 약속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합격이 제일 중요했고 공부를 해야 할 시기였으니까요. 변리사 1차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고 남편은 매일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패턴이 남편과 맞지 않았고 혼자 자야 하는 날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주말에 가끔 외출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며 살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매번 나가 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맛집이나 예쁜 카페들도 리스트만 쭉 세워놓고 남편에게 가자는 말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한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뻔히 그런 남편 만나니까 데이트도 못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무한테 혹시 어머님 저랑 데이트나 한번 하실래요? 하고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처음에는 뭘 그런 아기자기한 곳을 자기랑 가냐며 피하시다가 남편이 공부 중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남자랑 갈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저랑 맛집에 줄을 서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서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즐거우셨나 봐요. 맨날 집에서 일만 하시다가 젊은이들 가는 공간에 같이 가서 바람 쐬고 하니까 좋으신 거죠. 어느 날부터는 먼저 연락이 와서 파주에 엄청 맛있는 유부 우동집이 있다던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남편보다 시모랑 훨씬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되었죠. 항상 시모는 저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다.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노후가 행복하다 하시면서 저를 축혀 세워주셨습니다. 다 늙어서 이렇게 맛집이라는 곳에 가서 줄 서서 밥도 먹어보고 젊은 애들이 가는 아기자기한 카페에 와서 수다를 떨고 여유를 즐기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 젊었을 때 이런 곳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시부가 이런 데에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집에서 살림하고 밥 차리고 한 기억밖에 없다면서 즐거운 추억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시부는 맨날 영업을 뛰러 다녔기에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들어오셨대요. 술이 해독이 되기도 전에 또 마시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간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된 것도 정말 우연치 않게 생긴 거라고 하시면서 같이 잠자리를 드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공부하는 남편 힘들지 않냐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똑부러진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냐면서 복덩이다 우리 복덩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잘 봐주신 덕이라고 앞으로 효도할 수 있게 노력할 거라고 남편도 시험에 꼭 붙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남편은 1차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예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허락을 해주었고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일이 익숙해진 저는 삶의 여유를 더 만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말에는 시모랑 데이트를 하고 가끔은 친정에 놀러가서 즐거운 신혼생활 이야기도 털어놓고요. 남편은 고시원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 중인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고 밥 먹는 사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떨어져서 지내야 하니 서운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공부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어머님의 사업을 취재하러 나온 거예요. 그동안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문은 꽤 있었지만 제대로 빛을 발한 순간은 없었거든요. 방송에서 정말 꼼꼼하게 취재를 했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업체도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각종 매체에서 어머님의 인터뷰를 따내려고 노력했죠. 어머님은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고요. 사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차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리사 시험을 본 지 4번째 만에 드디어 합격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어머님 사업은 잘 되지, 남편은 변리사가 되었지. 남편은 저에게 이제 우리 고생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행복길만 열렸다면서 저를 업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주책이다 주책이야 하면서도 우리 남편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었죠. 친정에서도 드디어 변리사 사위 얻었다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격증을 따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경력들이 빛을 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던 경력들까지 한데 모이니 인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시청에 있는 꽤 유명하고 큰 변리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초봉치고는 꽤 많은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건 돈을 벌면 갖은 유혹에 시달릴 법도 한데 우리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월급도 전부 저에게 갖다 바치고 합격했으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신혼여행이라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구정 연휴에 앞뒤 연차까지 모조리 붙여서 길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가서 펑펑 쓰고 놀라며 큰 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드디어 변리사 명함이 찍힌 우리 남편을 보면서 인정을 해주었고요. 앞으로 우리 사위는 건강만 하라고 마음을 쏙 뒤집으셨네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는 줄 알았건만 남편이 새로 취직한 회사가 일이 정말 많은 회사였습니다. 가 신입이라고 일을 좀 적게 주나 했더니 정말 얄짤없이 굴려먹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데이트는 시모와 함께 해야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맛집을 찾아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도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며 다른 기업이랑 협업이며 엄청 바빠지게 된 것이었죠. 공무원 생활도 바쁘다고 다들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와 남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세 발의 피였습니다. 시모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이 많이 바쁘시니까 지방 출장까지 가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주말에 바쁘시냐고 지난번에 못 가본 맛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그날은 다른 회사 사모님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시고요. 또 어떤 날은 같이 협업을 하기로 한 대기업 임원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다고 바쁘다고 하시고요. 저는 우리 시모가 골프를 칠 줄 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저한테 화나신 게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한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쌀쌀맞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남편을 보면서 활짝 웃으시고는 우리 귀한 아들 어서와 하시더니 저를 보고는 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어머님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하니까 내가 너한테 뭐가 서운하겠니? 그냥 속이 터지는 거지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을 휘휘 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속이 시끄러운 거니까 내버려 둬라 하시대요. 같이 밥 먹는 내내 저를 한 번 보고 한숨, 남편 한 번 보고 한숨 하시더니 너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하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이제 슬슬 준비해 보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어머님께서 굳이 애를 꼭 낳아야겠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님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저를 쓱 보시더라고요. 아니 뭐 너네가 언제까지 같이 살지도 모르는 거고. 순간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짜증을 확 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움찔하면서 아니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시대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왜 저러나 싶고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님은 대놓고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가끔 연락이 닿거나 어머님께서 전할 말이 있어 전화를 하실 때도 꼭 끝에는 아이를 갖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셨죠.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애도 싫다 저도 싫다 하시니까요. 저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쳐지는 기분이 들어서 빈정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언제가 좋겠냐고 물어보면서 말을 했죠. 어머님, 지난번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시장에 있는 맛집 가실래요? 하니까 저한테 무슨 시장에서 보자고 하냐며 넌더리를 치시는 거예요. 어머님 시장 구경하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하니까 그것도 다 옛날 아니냐고 이제는 급이 다르대요. 잘 나가는 사업가에 변리사 아들까지 뒀는데 내가 시장 통해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돼? 언제는 1,000원짜리 핫바도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 저러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방송을 탄 이후에 몇 개월을 회장 사모며 무슨 기업 임원들이며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니시더니 아무래도 그쪽에 물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시면서 무슨 명품 매장 안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명품 가방 파는 매장에서 카페까지 운영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무려 집에서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압구정동까지 오라고 하길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르는 시모가 영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나오라고 통보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장소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시모가 이미 이전에 약속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진주 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사모님처럼 보이는 여자랑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님하고 부르니까 휙 돌아보면서 왔니? 한마디 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저를 보고 이분이 며느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맞아요 하는데 그 표정이 뭔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를 위아래로 쭉 길게 훑어보는데 동물원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서 별로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 너는 내가 여기까지 불렀으면 옷 좀 차려입고 오지. 이게 뭐니? 촌스럽게.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대로 입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엘사 짝퉁이잖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원. 어머님, 그럼 여기 명품 매장이던데 저 가방 하나 사주세요. 어머 얘가? 공무원 월급 쥐꼬리만큼 버는 주제에 명품 가방이 가당키나 하니? 남들은 지 시모한테 턱턱 사다 바친다던데 네 월급 3달 모아봐라. 여기 가방 하나 살 수 있나?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한 사모가 그 사이에 일어나서는 먼저 가본다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모님, 다음에 뵙고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굽신거리면서 제가 잘 타이를게요 하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 사모님이 가시고 나서야 여기까지 무슨 일로 부르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 미워서 하는 소리 아니다. 우리 아들이 변리사가 되고 곧 억대 연봉을 받을 예정인데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버는 너랑은 급이 안 맞지 않겠니? 나도 사업이 잘 풀리고 나니까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사모님한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 방금 나가신 사모님이 A기업 사모님인데 그 딸이 이혼해서 혼자라고 하더라고. 저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변리사라고 하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결혼했냐고 묻대. 하긴 했다고. 근데 언제 헤어질지는 모른다고 했지.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자기 딸도 돌싱이라면서 애만 없으면 이혼시키고 재혼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집안도 빵빵하고 딸이 음악을 했는데 음대에서 교수하고 있대. 너랑은 완전히 급이 다르지 않니?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공무원 시험 한 번에 합격했다더니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건 아주 좋아.
우리 아들 좀 놔주라. 우리 아들 재혼하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시켰어.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믿었던 시모에게 발등 제대로 찍힌 거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해서 백수이던 시절에 돈 다 벌어와서 먹여 살린 거 아시죠? 그 뒷바라지 다 해가면서 별리사 만들어놨더니 이젠 나가 떨어지라고요? 절대 안 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요? 어머님, 멀쩡한 부부 갈라놓으려고 수 쓰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이런 사람인 거 다들 알고 있고요? 내가 뭐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겠니? 위자료 돈 독하게 챙겨줄게. 네가 그 돈을 어디서 만져보겠어? 그깟 위자료 얼마나 주실 건데요? 우리 남편 연봉 1억이라 치고 앞으로 저랑 50년은 같이 살겠죠. 그러면 넉넉하게 위자료 50억 정도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얘가 정신 나간 거야? 5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니?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 개소리인 건 알겠네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가방 들고 그 매장을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서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오늘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붙잡고 어머님이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했다고 어느 기업 사모님이 당신이 마음에 든대 하면서 하나하나 고자질을 했죠. 그 집에 이혼한 딸이 있으니까 나랑 헤어지고 제가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길래 죄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냐고 하니까 남편이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노망 났어? 정신 나간 거야? 어떻게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떤 여잔데?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전화기 너머로 시모가 급 타령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급에는 우리 와이프도 감지덕지거든?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 허튼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마세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 전화를 가져가서는 시모 번호도 차단해버리고 문자랑 전화도 차단시켜 놓더라고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강하게 나오니까 제가 더 고맙지 뭐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시모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되었죠. 남편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제 연락처에는 죄다 차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난리가 난 날 저희에게는 새 생명이 찾아와서 저는 10달을 꼬박 품고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열받아서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이혼하라니까 무슨 애를 낳고 있냐고 난리를 쳤대요. 당연히 그 난리친 이후로 우리 아이 한 번도 못 보고 지금까지 사는 중이랍니다. 우리 시모 사업은 방송 탄 이후로 아주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은 다시 시들시들해져서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회장 사모님들이며 임원들이며 단물 다 빠진 시모한테 골프는커녕 전화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그렇게 급타령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지금은 외롭게 손주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견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래서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하나 봐요. 여러분들도 인과응보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